2022년 6월 15일 무더운 어느 오후, 경기남도 경찰청의 평소와 같은 정적은 한 통의 긴급 신고 전화로 깨졌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 남자의 극도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의 거친 숨소리는 건설 현장 특유의 소음과 뒤섞여 있었다. 여보세요, 경찰서 맞죠? 남자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제발 평택 산업단지에 있는 대성건설 현장으로 지금 당장 와주세요.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신고 내용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단 15분 만에 여러 대의 형사 기동대와 경찰 특공대 차량을 출동시켜 사이렌을 울리며 지정된 장소로 질주했다. 현장은 완공 단계에 있는 대규모 건설 현장 깊숙한 곳에 양철과 쇠파이프로 임시로 지은 허름한 숙소 구역이었다. 수백 명의 인부들이 작업을 멈추고 무리를 지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아직 가시지 않은 충격이 역력했다. 경찰은 신속하게 보안선을 설치하고 관계자 외 모든 사람에게 뒤로 물러날 것을 요청했다. 침착함과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유명한 베테랑 수사관인 형사과장 박진우 총경이 직접 현장을 지휘했다. 그는 수사관들과 감식팀을 이끌고 숙소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의 광경은 참혹하고 피비린내로 가득했다. 인부들의 공동 식당 겸 휴게실로 사용되던 중앙 공간 한가운데에 한 남자가 피웅덩이 속에 쓰러져 있었다. 피해자는 이 공사의 총책임자인 건설 하청업체 사장 김태성 40세로 확인되었다. 그의 몸, 특히 가슴과 복부에는 수많은 자상이 있었고 옷은 갈기갈기 찢겨 선열로 흠뻑 젖어 있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을 가장 경악하게 한 것은 피해자의 시신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 쇠기둥에 등을 기댄 채 한 젊은 남자가 넋이 나간 얼굴과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옷 전체 역시 피로 얼룩져 있었고 손에는 방금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흉계인 날카로운 식칼이 여전히 들려 있었다. 그는 도망치거나 저항할 의사가 전혀 없이 마치 석상처럼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 옆에서는 한 절만 여성이 기전한 채 다른 인부들의 부축을 받으며 구석에 눕혀져 있었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박 총경이 물었다. 여전히 얼굴이 창백한 마른 체구의 남자가 나섰다. 접니다. 제 이름은 강동호이고 이곳 인부입니다. 목격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강동호 씨는 심호흡으로 마음을 진정시킨 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다. 그는 저기 앉아있는 젊은 남자의 이름이 이민준이며 같은 팀의 건설 노동자라고 했다. 기절한 여성은 민준의 아내인 최수진으로 인부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었다. 약 30분 전 강동호 씨는 우연히 임시 화장실을 지나가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양철 문틈으로 엿보았을 때 그는 수진 씨와 김 사장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는 서둘러 민준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다. 민준이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강동호 씨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얼굴색이 싹 변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주방으로 걸어갔죠. 불길한 예감이 들어 뒤따라갔습니다. 그가 평소 고기를 썰 때 쓰던 식칼을 집어드는 걸 봤어요. 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는 미친 사람처럼 숙소 문을 팍 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김 사장과 수진 씨는 아직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김 사장에게 달려들어 마구 찔렀습니다. 수진 씨는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고 민준이는 범행 후에 경찰관분들이 오실 때까지 그냥 저렇게 주저앉아 있었어요. 목격자의 초기 진술은 치정 살인 사건의 그림을 꽤 명확하게 그려냈다.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그리고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까지 현장에서 모두 확인된 듯했다. 박 총경은 대원들에게 이민준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지시했다. 이 젊은 남자는 조금의 저항도 없이 여전히 텅 빈 눈으로 조용히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현장 감식은 즉시 진행되었다. 법의학팀이 작업을 시작했다. 피해자 김태성의 시신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총 7군데의 자상이 발견되었고 그중 왼쪽 가슴의 3군데는 폐와 심장을 관통한 치명상으로 급성 대량 출혈을 일으켜 현장에서 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 묻은 식칼은 증거물로 수집되었다.
발자국, 핏자국부터 물건들의 위치까지 현장의 모든 흔적은 세심하게 사진 촬영되고 측정되었다. 의료 조치를 받고 깨어난 최수재는 여전히 극심한 공황 상태에 있어 진술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2명의 여경의 감시하에 병원으로 이송되어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이민준에 대한 첫 번째 신문이 진행되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격앙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수사관들의 예상과 달리 민준은 매우 침착하고 솔직했다. 제가 그를 죽였습니다. 민준은 감정 없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민준의 냉정할 정도의 솔직함에 수사관들은 다소 놀랐다. 사건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단순해 보였다. 치정 살인 사건, 현장에서 범행을 시인한 가해자, 명백한 증거와 증인. 아마도 사건은 곧 종결될 것 같았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이민준과 그의 아내 최수진의 신상과 과거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이 단순해 보이는 질투의 칼날 뒤에 사랑과 배신, 그리고 용서의 한계에 대한 길고 비극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민준의 신원조회 기록에 따르면 그는 전과 하나 없는 선량한 시민이었다. 함께 일했던 동료 인부들의 평판도 한결같았다. 민준은 착하고 순박하며 성실하게 일하고 아내와 자식을 몹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술이나 도박도 거의 하지 않았고 일이 끝나면 곧장 아내가 있는 숙소로 돌아왔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잔혹하게 사람을 해칠 수 있었을까? 어떤 분노가 온순한 한 남자를 냉혈한 살인자로 만들었을까? 박진우 총경은 이 사건이 단순히 순간적인 격분 때문이 아니라고 느꼈다. 분명 오랫동안 억눌려온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타오르던 비극의 연속,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은 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한 방울에 불과했다. 사건은 처음부터 명백해 보였지만 박 총경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범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선량한 남자를 이 막다른 길로 이끈 비극의 장막을 걷어내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범죄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해야 했다. 그리고 이민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랑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했다. 경기남도 경찰청의 분위기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초기 현장 감식이 완료된 후 이민준은 취조실로 이송되었다. 다른 흉악범들과 달리 민준은 저항하거나 말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쇠의자에 조용히 앉아 차가운 타일 바닥을 내려다보았고 붉게 충혈된 눈은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받아들인 듯 했다. 민준의 맞은편에 앉은 박진우 총경은 다그치는 질문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마시고 진정하게. 박 총경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가 찌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민준이 쉰 목소리로 답했다. 제 고용주인 김태성 사장입니다. 왜 그런 짓을 했나? 이 질문은 마치 젊은 남자의 영혼에 있는 피 흘리는 상처를 건드린 듯했다. 민준은 한참 동안 침묵했고 그의 어깨는 가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박 총경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가 아닌 끝없는 고통과 절망만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민준은 긴 한숨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그 운명적인 만남이 없었다면 제 인생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차가운 취조실 안에서 이민준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 비극의 장막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2019년 연말 부산의 한 전역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25살이었던 민준은 강원도 출신의 순박한 청년으로 김태송 사장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 중 한 명이었다. 그날 저녁 공사 완공을 축하하기 위해 김 사장은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유흥가 중 하나인 카라오케 파라다이스의 VIP룸을 통째로 빌려 모든 인부들에게 한턱을 냈다. 민준은 이런 시끄럽고 화려한 장소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화려한 조명과 독한 술 냄새가 진동하는 넓은 노래방 안에서 이질감을 느꼈다.
다른 인부들과 하청업체 사람들이 시끄럽게 건배를 외치는 동안 민주는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조용히 음료수만 마셨다. 그는 이 세계가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바로 그때 방문이 활짝 열렸다. 짧은 원피스를 입은 여성 접대부 한 무리가 들어왔다. 그들은 빠르게 파티 분위기에 녹아들었다. 어떤 이는 맥주를 따르고 어떤 이는 자기 아버지 뻘되는 남자들의 무릎에 앉아 요염한 웃음소리를 냈다. 민주는 그들을 한번 힐끗 보고는 다시 고개를 돌렸지만 무언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여자들 중에는 다른 이들과는 다른 한 사람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최수진이었다. 수진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아주 특별한 무언가, 위태로워 보이는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녀는 약간 마른 체형이었고 입가의 미소는 눈의 선명한 피로와 권태를 감추기 위한 억지스러운 가면처럼 보였다. 민준이 기억하기로 그 눈은 아주 슬픈 눈, 가을 호수처럼 깊은 슬픔을 담은 눈이었다. 다른 남자들이 여자들을 희롱하고 추행하는 동안 민준은 조용히 수진을 관찰했다. 그는 그녀가 저속한 제안을 능숙하게 거절하는 모습과 자신을 만지려는 손길을 은근슬쩍 밀어내는 것을 보았다. 민주는 그녀를 경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상한 연민을 느꼈다. 그는 저렇게 착해 보이는 여자를 이 직업으로 내몬 것이 무엇일지 궁금했다. 파티는 점점 더 시끄러워졌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김 사장과 다른 하청업체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신나는 댄스곡과 느끼한 발라드를 불렀다. 그리고 민준의 차례가 되자 사람들의 강요에 못 이겨 그는 무대에 올라야 했다. 그는 유행가를 부르는 대신 오래된 노래, 어머니에 대한 노래를 선택했다. 음악이 흐르자 민준의 꿈이 멎고 진솔하며 약간 떨리는 목소리는 시끄러운 방 안의 분위기를 잠시 가라앉혔다. 그는 고향에 계신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들의 모든 감정을 담아 노래했다. 어머니의 60년 평생 자식들 키우시느라 짊어진 삶의 무게. 바로 그 순간 그의 눈과 수진의 눈이 마주쳤다. 더 이상 의례적인 시선도 건설 노동자와 접대부 사이의 거리감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동질감과 말없는 감동을 보았고 그녀 역시 그의 안에서 이 장소에서는 너무나 사치스럽고 보기 드문 진심과 선함을 본 듯했다. 두 외로운 영혼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강력한 연결고리가 형성되었다. 그날 밤이 끝나고 돌아가기 전 민주는 용기를 내어 수진의 전화번호를 물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동의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은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과 삶에 대한 안부 인사 정도였지만 대화는 점점 길어지고 깊어졌다. 민주는 수진에게 강원도에 있는 자신의 가족과 부모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진은 처음으로 한 남자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전라북도의 어려운 가정 형편, 도시로 와서 돈을 벌기 위해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일, 그리고 그녀를 이 길로 이끈 함정들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들의 첫 데이트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낭만적인 카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는 수진을 길가의 한 허름한 국밥집에 데려갈 수 있을 뿐이었다. 부산의 쌀쌀한 공기 속에서 뜨거운 김이 나는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그들은 잊을 수 없는 저녁을 보냈다. 민준의 소박하고 진실된 모습은 수진을 깊이 감동시켰다. 저 같은 여자랑 같이 다니는 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수진이 자격지심 가득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가장 맛있는 고기 한 점을 그녀의 그릇에 넣어주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보기에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데이트가 끝날 무렵 수진은 뜻밖의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민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접대부예요. 저를 경멸하지 않나요? 그녀가 말하자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주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았다. 수진 씨, 그는 매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건설 노동자일 뿐이죠. 당신에게 좋은 집이나 차를 사줄 수는 없지만 따뜻한 가정, 제대로 된 보금자리, 그리고 정직한 삶을 줄 수는 있어요.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 일을 그만두고 저와 함께 가요.
바로 그 말, 그 손길이 최수진의 마지막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평생 처음으로 한 남자가 그녀를 상품으로 보지 않고 그녀의 몸을 탐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래와 가정을 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운 취조실에서 비극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박총경은 한마디도 끊지 않고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는 오늘의 끔찍한 칼부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구한 과거의 페이지들을 인내심을 갖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진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가장 어두운 것에서 싹튼 과거를. 경기 남도경찰청 취조실에서 박진우 총경은 여전히 조용히 인내심을 갖고 이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죄를 진 남자의 기억의 흐름은 계속 이어졌고 모두를 진심에서 싹텄지만 미래의 비극의 씨앗을 뿌렸던 2019년 연말의 부산으로 데려갔다. 그날 밤 민준의 단호한 손길과 약속 이후 최수진은 자신의 인생을 바꿀 결심을 했다. 그녀는 카라오케 파라다이스에서의 접대부 생활을 청산하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돈벌이가 되는 아가씨를 잃고 싶지 않은 가게 주인의 회유와 심지어 협박에도 직면해야 했다. 하지만 민주는 항상 곁에 있었다. 그의 소박한 보호가 그녀에게 힘을 더해 주었다. 마침내 수지는 그 진흙탕을 떠나 자신의 인생에서 평온한 안식처가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남자와 함께 새로운 삶, 정직한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민준의 고향인 강원도에 약 15제곱미터 남짓한 비좁은 단칸방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새로운 삶은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첫 몇 달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작은 방에서 수진과 함께 오순도순 지냈다. 수진은 노출이 심한 옷과 두꺼운 화장을 벗어던지고 평범한 여자로 돌아왔다. 그녀는 장을 보고 집밥을 짓고 민준을 돌보는 법을 배웠다. 그 평온하고 소박한 삶은 그녀가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사치였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받고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사랑의 새로움이 지나가자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화려한 것들에 둘러싸여 쉽게 돈을 버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수지는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비싼 옷, 호화로운 외출, 그리고 무엇보다 주머니 속 두둑한 돈에 대한 그리움이 스멀스멀 되살아났다. 그녀는 자신이 만났던 부류한 남자들과 민준을 비교하기 시작했고 초라한 단칸방의 냉혹한 현실을 바라보았다. 사소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수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소식은 마치 소나기처럼 피어오르던 불만의 불씨를 잠시 꺼뜨렸다. 그들의 사랑은 온전한 가족에 대한 희망으로 다시 뜨거워졌다. 민주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아내와 아이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 더욱 열심히 일했다.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소박한 결혼식도 올렸다. 몇 달 후 그들은 첫아들 지훈이를 맞이하며 무한한 행복에 잠겼다. 하지만 그 기쁨은 새로운 압박의 시작이기도 했다. 아이가 태어나자 기저귀값, 분유값, 병원비 등 수많은 지출이 뒤따랐고 이는 거대한 부담이 되었다. 민준이 밤늦게까지 일해도 월급은 약 250만 원에 불과했고 이는 세 식구의 필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현모양처였던 수지는 변하기 시작했다. 돈에 대한 압박은 그녀를 짜증 많고 잔소리 심한 여자로 만들었다. 따뜻했던 저녁 식사 시간은 수진의 푸념과 질책으로 채워졌다. 애 분유 살 돈은 어디 있고 월세 낼 돈은 어디 있어? 다른 남편들은 어떻게 하는지 좀 봐. 당신은 대체 뭐야? 그 말들은 민준의 자존심을 칼로 베는 듯했다. 그는 무력감을 느꼈고 자신이 쓸모없는 남편이자 아버지라고 생각했다. 아내와 아들을 사랑했지만 이 가난의 굴라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울산에 큰 공사 현장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일은 더 힘들지만 월급은 2배, 심지어 3배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그는 몇 년만 고생해서 목돈을 마련한 뒤 돌아와 아내와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작은 가게라도 열기로 결심했다.
민준이 이 결정을 수진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동의했다. 마음속으로는 멀리 가서 고생할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매일 그를 마주하며 그의 무력한 사과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민준이 배낭을 메고 떠나던 날 수진은 많이 울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수많은 약속을 했다. 그는 꼬박꼬박 돈을 보내고 매일 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집에서 아이를 잘 돌보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 이별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민주는 낯선 공사장에서 불나방처럼 일에 매달렸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며 한 푼이라도 아껴 아내와 아들에게 돈을 보냈다. 하지만 고향에 남은 수지는 다른 시련에 직면했다. 혼자 아이를 돌보는 외로움, 차가운 단칸방의 고독, 그리고 이웃들의 경멸적인 시선과 수군거림. 그들은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그녀 같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그 험담들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수진의 자존심을 바늘처럼 찔렀다. 그리고 마침내 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졌다. 아들 지훈이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져 응급실에 입원했다. 의사는 아이가 심한 폐렴에 걸려 장기 치료가 필요하며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준이 보내준 얼마 안 되는 돈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궁지와 절망 속에서 수진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수진의 사정을 알고 여러 번 추파를 던졌던 동네의 한 청년이 찾아와 저속한 제안을 했다. 그가 병원비를 빌려주는 대신 하룻밤을 자신에게 바치라는 조건이었다. 수진은 울며 이를 악물고 거절했다. 하지만 병상에서 힘들게 숨을 쉬고 있는 아들을 보고 날마다 쌓여가는 병원비 청구서를 마주했을 때 그녀 안에 마지막 도덕적 경계선이 무너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또다시 자신을 팔았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웠다. 아들이 퇴원한 후에도 수지는 그 낭자와의 은밀한 관계를 계속했고 다른 관계들도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옛날의 길로 돌아가 이중적인 삶을 사는 여자가 되었다. 낮에는 현모양처, 밤에는 몰래 화장을 하고 값싼 모텔을 찾아가 추가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그 비밀은 영원히 감춰질 수 없었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준의 친형인 이민호였다. 어느 주말 오후 민호 씨는 볼 일이 있어 외출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근처 모텔에 들어가 잠시 쉬기로 했다. 그리고 계단을 막 올라섰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한 방에서 막 나온 여자가 황급히 옷깃을 여미고 있었는데 그 당황한 얼굴은 다름 아닌 그의 재수씨 최수진이었다. 수진은 시아주버니를 보고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하려 했다. 민호 씨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둑처럼 서둘러 모텔을 떠나는 재수 씨의 뒷모습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소란을 피우거나 추문을 만들지 않았지만 형으로서 동생이 계속 속는 것을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민호 씨는 울산으로 긴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저편에서 민주는 여전히 즐겁게 일 얘기를 하고 아내와 아들의 안부를 묻고 있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민호 씨는 자신이 목격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시끄러운 울산의 공사장 숙소에서 이민주는 손에 든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귀가 멍멍해지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모든 세상, 그의 믿음, 그의 사랑, 모든 것이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민준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경기남도 도경찰청 취조실에서 계속 흘러나왔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범죄 진술이 아니라 노련한 수사관들마저 무거운 침묵에 빠뜨리는 사랑과 배신에 대한 비극이 되어가고 있었다. 형의 운명적인 전화를 받은 후 이민주는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다. 그가 애써 쌓아 올린 세상, 아내에게 바쳤던 모든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 배신감에서 비롯된 분노와 고통이 그의 마음을 불태웠다. 그날 밤 그는 하청업체 사장에게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약 300km에 달하는 긴 여정을 거쳐 울산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다.
길 위에서 민주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수진의 모습, 그녀의 미소, 그녀의 약속, 그리고 형이 묘사한 역겨운 장면만이 맴돌았다. 그는 그녀를 때리고 욕하고 이 결혼을 당장 끝내버릴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린 아들 지훈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미소, 어눌하게 아빠를 부르는 목소리는 그가 분노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는 밧줄이 되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과 증오,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그는 밤새도록 고뇌했다. 다음 날 새벽 민준이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그를 보고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탄로 났음을 직감한 그녀는 민준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먼지투성이인 남편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다.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요. 하지만 제발 날 믿어줘요. 다 우리 아들 때문에 그랬어요. 수지는 울면서 아들이 위독했던 이야기, 돈이 없었던 궁핍함, 그리고 막다른 길에 몰렸던 상황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상황과 자신의 나약함을 탓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그들의 작은 가정을 위해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다. 이민주는 석상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분노는 가라앉은 듯했고 오직 마비될 듯한 고통만이 남았다. 그는 발밑에 무릎 꿇은 아내를 내려다보고 작은 아들이 잠들어 있는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선택해야 했다. 산산조각난 가정을 단호하게 버리고 아이를 외롭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고통을 삼키고 금이 갔을지언정 가정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맹목적인 사랑과 어리석을 정도의 관용으로 민주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수진을 일으켰다. 일어나.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할게. 하지만 두 번은 없어. 그는 용서했지만 더 이상 강원도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오점은 결코 씻을 수 없을 것이었다. 그는 형과 가족, 그리고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는 떠나야 한다고 결심했다. 완전히 낯선 곳으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어린 아들 지훈이는 잠시 조부모님께 맡기기로 했다.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민주는 그것이 자신의 결혼 생활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며칠 후 부부는 조용히 짐을 꾸려 고향과 가족, 그리고 어린 아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품은 채 경기도 평택의 산업단지로 향했다. 민준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췄다. 박진호 총경과 취조실의 수사관들은 침묵했다. 민준이 방금 털어놓은 비극은 매우 애달팠지만 여전히 한쪽의 진술일 뿐이었다. 사건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은 검증되어야 했다. 즉시 박 총경은 노련한 형사 3명으로 구성된 팀을 강원도로 급파했다. 그들의 임무는 민준이 한 이야기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틀 후 수사팀은 이민준의 고향집에 도착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민준의 형인 이민호 씨를 만났다. 민호 씨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것이 동생이 가해자인 살인사건과 관련된 조사라는 것을 알게 되자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다. 소박한 단층집에 앉아 민호 씨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모든 이야기를 확인해 주었다. 그는 우연히 모텔에서 재수 씨를 마주쳤던 운명의 그날 오후와 자신의 경악과 충격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민호 씨는 쓰라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재수 씨인데 제가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죠. 그저 민준이에게 전화해서 사실을 알려주고 스스로 가족 문제를 해결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단호하게 끝내라고 조언했지만 걔가 너무 착하고 아들을 아껴서 결국 용서해주더군요. 그 용서가 오늘 같은 결과를 낳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호 씨의 진술은 민준이 한 이야기와 완전히 일치했다. 이어서 형사들은 지훈이를 돌보고 있는 민준의 부모님 댁을 찾아갔다. 두 노인은 아들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에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들 역시 민준이 갑자기 울산에서 돌아왔던 일, 가족 전체가 살얼음판 같았던 며칠,
그리고 어린 손자를 남겨두고 멀리 일하러 떠났던 부부의 고통스러운 결정에 대해 확인해 주었다. 우리 집에서 제일 착하고 성실한 놈이었어요. 민준의 늙은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려서부터 싸우거나 누구에게 대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그년 때문입니다. 그년이 내 아들 인생을 망쳤어요. 재앙 덩어리였죠. 민준의 이야기 속 모든 세부 사항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강원도에 파견된 수사팀은 전담반에 상세한 보고서를 보냈다. 다시 평택의 취조실로 돌아와서 확인 보고를 받은 후 박총경은 이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이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민준은 더 이상 냉혈한 살인자가 아니라 사랑의 비극에 휘말린 가련한 피해자이기도 했다. 하지만 법은 법이고 죄는 죄였다. 자네가 강원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진술은 우리가 확인했네. 박총경이 말했다. 모두 사실이었어.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계속 이야기하게. 평택에 온 후 두 사람의 삶은 어땠나? 경기남도 경찰청 취조실에서 박진우 총경과 수사관들은 이민준의 끊어진 기억의 흐름을 계속 듣고 있었다. 아내에 대한 고통스러운 용서를 결심한 후 그의 인생 이야기는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다. 그것은 다시 시작하려는 희미한 희망으로 쓰인 장이었다. 민준의 진술에 따르면 평택산업단지에서의 부부 생활은 처음에는 긍정적인 조짐을 보였다. 그들은 인부들을 위한 임시숙소에 배정받았는데 비록 허름했지만 둘만의 공강이 있었다. 민준은 일에 매달렸다.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비계에 매달리며 육체의 고단함으로 마음의 상처를 잊으려 했었다. 수진 역시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려는 듯 처음에는 매우 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전체 인부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다지 힘들지는 않지만 꾸준함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그들은 이전보다 말이 줄었고 사랑의 열정은 사라졌으며 책임감으로 억지로 이어진 관계만이 남았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희망을 품었다. 시간과 두 사람의 노력이 모든 상처를 점차 치유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민주는 착각했다. 그는 운명의 아이러니를 예측하지 못했고 더 중요하게는 한 인간의 변화 가능성을 너무 과대평가했다. 그들이 일하고 있던 하청업체 사장은 다름 아닌 3년 전 부산의 운명적인 노래방에 있었던 바로 그 남자 김태성이었다. 김태성은 당연히 민준 같은 평범한 인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최수진의 성숙한 아름다움과 그 안에 서린 슬픔의 그림자에 즉시 매료되었다. 김태성은 돈과 지위를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익숙한 교활한 남자였다. 수진이 힘든 주방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김태성은 접근할 방법을 찾았다. 그는 수진에게 더 편한 일, 즉 인부들의 출퇴근을 기록하는 사무보조 일을 제안했다. 훨씬 높은 급여를 받는 깨끗한 사무직이었다. 민주는 아내가 사장의 배려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기뻐하며 그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것이 음흉한 사장이 자기 아내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한 함정이자 계획된 투자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 후 며칠 동안 김태성은 업무를 핑계로 수진을 자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추파를 던지는 것으로 시작해 작은 선물을 건넸고 이내 두둑한 현금을 쥐어주었다. 복잡한 과거를 가졌고 물질적 유혹에 이미 무뎌진 영혼을 가진 수진은 마음이 흔들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가난한 삶의 답답함, 강원도에서의 사건 이후 민준과의 어색한 관계, 그리고 김태성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부와 권력,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다시 한번 타락의 길로 미끄러지게 했다. 그녀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아들을 빨리 데려와 키우기 위해 이러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이 매일 땀 흘려 노동하는 바로 그곳에서 또다시 그를 배신했다. 그 부적절한 관계는 다른 인부의 우연한 목격이 없었다면 발각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신고자였던 강동호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공동화장실 바로 옆에 있던 김 사장의 개인 샤워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양철벽 틈으로 엿보았을 때 그는 안에 있는 두 사람이 바로 김 사장과 동료의 아내인 수진 씨라는 것을 알아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동호는 몹시 고민하고 괴로워했지만 결국 동료애가 이겼다.
그는 친구가 눈앞에서 계속 배신당하는 것을 내버려둘 수 없었다. 그는 민준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동호가 저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취조실 안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고 붉게 충혈된 눈에는 핏발이 섰다. 귀가 먹먹해지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녀를 한 번 용서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와 다시 시작하려 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또다시 제 믿음을 짓밟았습니다. 민준의 용서는 한계에 다다랐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질투와 분노, 그리고 자신의 사장에게 아내를 빼앗겼다는 굴욕감이 더해져 모든 것이 통제 불가능한 광기로 폭발했다.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거의 울부짖듯 말을 이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그 두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곧장 주방으로 갔습니다. 늘 고기를 썰던 식칼이 보였어요. 그걸 집어들었죠. 동호가 말리려고 달려들었지만 그때의 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짐승 같았어요. 김태성의 숙소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며 그 끔찍한 순간을 다시 떠올리려는 듯 눈을 질끈 감았다. 제 눈앞에는 그들이 서로 얽혀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아내와 김태성이, 제 안에 광기가 폭발했어요. 저는 달려들어 칼을 휘둘렀고 찔렀습니다. 몇 번이나 찔렀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김태성이 쓰러질 때까지, 제 안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찔렀을 뿐입니다. 제가 멈췄을 때 수지는 옆에서 기절해 있었고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당신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상세하고 완전한 자백이 끝났다. 비극의 전말이 모두 드러났다. 박종경은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있는 젊은 남자를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냉혈한 살인자인 동시에 배신이 낳은 가련한 피해자이기도 했다. 이민준과 목격자 강동호, 그리고 정신을 차린 최수진의 진술까지 모두 확보한 후 전담반은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어느 아침 이민준은 다시 건설 현장으로 이송되었다. 현장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수사기관과 검찰의 엄격한 감독하에 민준은 자신의 범죄 행위 전체를 다시 한번 재연해야 했다. 그는 동호 씨에게서 소식을 들었던 위치를 가리켰다. 주방으로 들어가 모형 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숙소로 걸어가 문을 박차는 행위를 재현했고 마지막으로 김태성이 쓰러졌던 위치에 놓인 마네킹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민준의 모든 행동은 감정이 죽어버린 사람처럼 기계적이고 무표정하게 이루어졌다. 그의 얼굴에는 뉘우침도 분노도 없이 오직 무서울 정도로 텅 빈 공허함만이 존재했다. 현장 검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모든 세부 사항은 피의자의 진술 및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로써 사건은 수사 단계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범인의 솔직한 자백과 명백한 증인 및 증거를 바탕으로 경기남도경찰청은 신속하게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사건 파일 전체는 피의자 이민준을 살인 혐의로 기소해달라는 의견과 함께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시작되어 강원도에서의 배신을 거쳐 마침내 평택에서 피로 끝난 비극은 이제 법의 심판이라는 마지막 결말을 앞두고 있었다. 관련자이자 중요 증인으로서 충분한 진술을 마친 최수진은 불구속 조치되었지만 그녀에게 자유는 감옥보다 더 썼다. 남편은 기나긴 징역형을 앞두고 있고 내연남은 죽었다. 그녀 자신은 사회 전체의 경멸을 받는 불충한 아내이자 범죄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갈 곳도 기댈 사람도 없어진 그녀는 치욕 속에서 평택을 떠났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녀의 미래는 어둡고 막막한 공허함 뿐이었다. 강원도에서는 마침내 민준의 소식이 가족에게 전해졌다. 온 가족은 충격에 빠졌다. 민준의 늙은 아버지는 병석에 누웠고 어머니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기만 했다. 그들의 가장 큰 고통은 착한 아들을 범죄자로 잃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 손자 지훈이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기도 했다. 아이는 부모의 보살핌 없이 결코 아물 수 없는 파쇄한 가족사를 짊어진 채 자라나야 할 것이었다. 이 사건은 여론에서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민준의 인생 이야기,
그의 희생과 관용, 그리고 그가 겪어야 했던 배신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에게 동정심을 표했다. 그들은 살인 행위를 옹호하지는 않았지만 막다른 길로 내몰린 한 선량한 남자를 안타까워했다. 사람들은 용서의 한계, 먹고 사는 문제의 압박, 그리고 인간 본성의 복잡성에 대해 논쟁했다. 이민주는 살인자에서 일부 사회의 시선에서는 비극적인 상황의 피해자가 되었다. 사건 파일을 검토한 검찰은 이민준의 살인 혐의는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요한 감경 요인이 제시되었다. 민준의 범행은 폭력적인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진실을 목격한 극심한 분노 속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행동이었다. 그는 아내와 피해자로부터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모독당했다. 이는 형법에 규정된 정신적 격동 상태에서의 범죄라는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였다. 더욱이 범행 후 이민주는 도주하지 않았다. 그는 현장에 앉아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다. 수사 과정 내내 그는 매우 솔직하게 진술했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전과가 없는 선량한 신원 역시 고려 요소였다.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은 피할 수 없겠지만 명백한 감경 사유들로 인해 이민준에게 내려질 결말은 최고형은 아닐 것이었다. 정신적 격동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죄와 솔직한 태도를 고려할 때 유기징역형은 다가올 재판에서 이민준을 기다리는 필연적인 결말이었다. 그는 한순간의 자제력 상실에 대한 대가를 감옥에서 긴 세월로 치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너무나 많은 비극을 겪은 한 인간에게 법이 베푸는 관용일지도 모른다. 사건은 마침내 종결될 것이다. 하지만 착한 건설 노동자 이민준의 이야기는 용서의 한계에 대한 잊히지 않는 경고로 남을 것이다. 관용은 숭고한 덕목이지만 그 역시 한계가 있다. 용서가 악용되고 선의가 계속해서 짓밟힐 때 그것은 가장 온순한 사람마저 맹수로 변하게 할 수 있다. 이 비극은 또한 선택과 인간 본성에 대한 쓰라린 교훈이기도 하다. 최수진은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었지만 옛길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고 모든 사람을 비극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이민주는 맹목적으로 믿고 용서하는 것을 선택했고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 습관의 잔인한 반복과 잘못된 결정들이 그들 모두를 출구 없는 인생으로 내몰았고 뒤에는 피와 눈물, 그리고 사랑에 있어 사람은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라는 고통스러운 질문만을 남겼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모두에게 들려주세요. 저희 모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